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성과를 빨리 내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온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반짝이에요. 지금 판매하고 계신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의 수익률을 제가 2배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 매출 3억 정도를 했고요. 마진율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소싱의 기준이거든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조금 더 결핍을 건드려 주면 돼요. 부모님, 자녀, 건강. 어렵게 보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커머스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인 거죠.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근에 1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3개 정도 매각을 했어요. 똑같은 매출로 2배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매출은 어느 정도 내셨나요? 12월 달 기준으로 월 매출 3억 정도를 했고요. 크리스마스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이 오른 경향은 있어서 아마 2억 전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매각까지는 멀게 느껴지시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매각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매각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이커머스 하시는 게 어떤 물건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매각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누군가한테 판매를 한다, 이렇게 관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것도 상품의 전환율을 높이는 것처럼 쉽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하고 계신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의 수익률을 제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수익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인증 가능한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일단 여기 쿠팡인데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 달 전이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 한 달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1억 8,400 정도가 이제 메인 계정이고요. 계정이 제가 더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만 일단 2억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12월 달 기준으로 여기 1억 800이거든요. 사실 3억 거의 4천, 5천 가까이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매출이 근데 제가 매달 할 수 있는 매출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2억 전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도 지금 되게 잘 내고 계신데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표님처럼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각을 위해서 뭔가 만들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돈이 묶이는 과정이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이커머스 셀러들이라면 숙명처럼 생각하는 게 내 상품이 언제까지 잘 팔릴지 되게 막연하고 좀 매일매일이 불안하거든요. 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끊는 게 저는 매각이었어요. 매각이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단돈 100만 원짜리도 사고 싶습니다. 500만 원에 조금 매출이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벌 수 있는 거 사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뭔가 상품을 꾸준히 잘 판매하고 있는 자료만 객관적으로 잘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판매는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환율의 개념처럼 여러 번 시도해 보면 아마 결국에는 팔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 매각하셨던 스몰 브랜드들이 약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잘 팔리기까지 됐을까? 아까 제가 3가지 매각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스포츠 카테고리였거든요. 유럽에서는 브랜드처럼 이미 보이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제품을 제가 OEM해서 팔았거든요. 이렇게 후킹을 했죠. 이미 유럽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은 30만 원대 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었고 원가 대비했을 때 마진율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조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오프라인 미팅까지 갔던 사람은 총 한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환율로 치면 25%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를 잘 하면 고관여지만 되게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비슷한 카테고리이기도 했고 가전 디지털 관련된 카테고리였는데 제가 다음에 소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전부 다 전환율이 25%가 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들 하시는 게 사실은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팔아야지 매각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상품을 발굴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상품 발굴의 방법은 해외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들 위주로 1차 선별은 해요. 2차적인 관점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컵, 저희가 이 커피 마실 때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을 해주잖아요. 사실 굉장히 환경에도 좋지 않고 유해하잖아요, 플라스틱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 플라스틱을 입에 가져다 댔을 때 저희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품질로 썼다.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나 이 플라스틱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셔도 괜찮은 그런 재질로 우리가 컵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 커피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3,500원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실 때는 꼭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결핍을 건드려주면 돼요. 이 결핍이라는 거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모님, 그 다음 아이, 그 다음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아까 컵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컵에 대해서 아이와도 접목을 시켰었죠. 그 다음에 건강과도 접목을 시켰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바라볼 때 이 제품의 본질적인 가격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의 가치를 지불해도 합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싱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이 착각의 포인트들을 활용하고 있나? 라는 관점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보면, 자, 소싱의 기준이거든요. 결국에 1차 필터, 1차적 접근은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이 높은 카테고리이거나 또는 상품일 거고요. 2차적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거죠. 이거에 대한 사례를 아까 제가 이런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3차원적 접근은요, 결핍을 더하는 겁니다. 결핍을 더한다는 것은 부모님, 자녀, 건강. 되게 듣기만 해도 사실 감정적으로 뭉글뭉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결핍을 더하면 결국에 가격의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본질적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사실 좀 보여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노출되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3단 접이식 매트리스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이 매트리스에 대해서 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어떤 연출샷을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진도 보여주고 있고, 공장 직영으로 반값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내려보면 직접 생산을 했고 되게 신뢰가 가네요. 처음에 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게 이런 데서 신뢰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또 내려봤더니 자, 보세요. 저희 매트리스는 탄탄합니다. 허리에 좋은 고탄성품, 황금 밀도 25kg per 부피에 관한 미터 세제곱을 썼는데요. 자,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허리 아픈 사람들은 매트리스가 딱딱한 게 좋다고는 해요. 그 딱딱한 침대에 밀도가 얼마나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절대 없죠. 그걸 이 브랜드가 만들어준 거예요. 25kg per 미터 세제곱. 이걸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성이 높아야 허리를 잘 받쳐준대요. 그래서 탄성이 높은 비교 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으로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이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밀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밀도가 높은
매트리스를 사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까 25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어야 되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들이 다른 제품들을 눌러봤을 때 이건 이게 없네 하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올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봤더니 타사 매트리스는 이렇게 뭔가 공기가 투과될 공간이 부족해서 통기성이 좋지 않고 압축 시에 이런 셀이 훼손된다라고 했는데, 이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공기가 투과될 공간을 만들어서 통기성이 우수하대요. 이거 객관적인가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거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이 제품과 이 제품 비교했을 때 54% 이상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걸 아까 그런 비교 영상처럼 퍼센트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작게 회색깔로 해당 데이터는 자사에서 검증한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봤더니 올 풀림이 없는 고주파 누빔으로 사용을 했대요. 실제로 이렇게 올 풀림 현상도 생기나 보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밀도랑 이런 차라리 올 풀림 현상을 좀 더 위에다가 영상으로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아래부터는 사실 스킵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길게 전부 다 안 보거든요. 중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스킵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요, 그냥 사진이 예쁘면 돼요. 그리고 길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상세 페이지가 길고 예쁘니까 신뢰감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잘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의 이런 감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하고. 사실 저는 이 아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더 개선하면 훨씬 좋겠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에서는 사실 이런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업체도 가격이 지금 비슷하죠? 8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딱 봤더니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전 이거 자체로도 지금 이 제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딱 들거든요.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열기가 화재 위험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전기장판을 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전기장판을?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서 이미 이탈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되게 글자체가 많은데 아까 그 제품에 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만한 포인트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상단에서. 비싸더라도 아까 상품을 구매할 그쵸?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밑에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져요. 가지더라도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쇼츠 영상이나 짧은 영상들이 왜 유행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도파민에 지금 찌들어져 있잖아요. 되게 짧은 자극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초, 5초 안에 설득이 돼야지만 그 영상이 계속 봐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트로가 재미없으면 뒷내용이 재밌어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광고비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첫 번째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광고를 잘하더라도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광고를 잘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제품의 설득력, 그 다음에 진짜 제품의 본질적으로 제품이 괜찮아야지. 내가 진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가구매 많이 하고 트래픽 넣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반짝이에요. 성과를 빨리 내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온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올라간 매출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냐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게 필요한 거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커머스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시장인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또 중식도
라고 요즘에 지금 그거 요리 프로그램 되게 핫하잖아요.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다 저는 봤어요. 사실 보진 않았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키워드가 되게 지금 핫하죠. 그래서 지금 검색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흑백 요리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식 그 되게 핫한 분 그거 누구죠? 요리사? 후덕죽 셰프? 네네. 후덕죽 셰프님 때문에라도 아마 중식도란 키워드의 검색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검색량이 올라갈 때는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까지 검색량이 원래 거의 4,900회에서 지금 현재는 8,000회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7, 80%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검색량이 거의 80% 올라갈 동안 경쟁사가 80% 증가했냐?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려면요. 이렇게 트래픽이 빠르게 상승할 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뭐 하루에 1시간 일해서 월 1,000만 원 법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하루에 이거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트래픽을 내가 직접 이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이거 새로운 상품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로열티 라인 이 제품이 되게 객단가가 조금 높네요. 다른 중식도 제품들에 비해서 뭔가 칼을 세트로 구성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잘 팔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객단가가 싼 것들. 자, 바겐슈타이거라는 이 제품은 주방용품의 좀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제품을 봤는데 2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아래로 내려봤더니 주방용품 셀 베스타,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여기는 조금 큰 업체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 나오네요. 어떤 영상이냐면 파를 썰고 있고 고추, 마늘, 그 다음에 칼을 씻고 있어요. 어떠세요, 피디님?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래요? 왜 그냥 그래요? 일단 중식도에 대한 저는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보긴 했는데 요리할 때 저게 꼭 필요한 걸까라는 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식도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키워드로 찾아진 건데 중식도는 일반 칼에 비해서 조금 큰 거 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뭔가 오리 같은 거 썰고 막 닭 같은 거 썰고 이렇게 해야지 중식도로서 뭔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중식과 관련된 요리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실패한 상세 페이지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봤더니 상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처럼 보이는 이거는 되게 전문적으로 찍은 컷이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촬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1688에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만 이렇게 캡처해서 눕기 따가지고요, AI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실제로 촬영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내려볼게요. 독일의 감성을 담았대요. 그렇죠. 이렇게 고기 써는 거 이런 걸 딱 제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왜 이걸 영상에 넣지 않았을까요? 되게 아쉽네요. 어떠한 재료 손질에도 탁월한 활용 만점. 그렇죠. 어떠한 재료 손질에도 그렇죠. 칼이 크니까. 양상추 좀 큰 거네요. 그렇죠?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없을까? 편리함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연구했대요. 그냥 편리한가 봐요. 어떤 음식도.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아직도 아래와 같은 주방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하면서 체크 포인트로 날이 무뎌져서 재료를 지디기나요? 손잡이가 너무 길어서 손목에 부딪히나요?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이물질이 가득한가요? 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거 4가지 중에 혹시 PD님은 어떤 게 가장 이 중식도를 구매할 때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날이 무져서 재료를 짓이긴다. 그쵸. 첫 번째. 맞거든요. 그럼 이 3가지는 사실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디서 실패하냐면 이 제품의 모든 장점을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이런 구매 자극력을 놓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수정할 것 같아요. 날이 무뎌져서 재료를 지디기나요?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이 무뎌진 거 비교 영상, 아까 우리 그런 소파 매트리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비교 영상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사실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랑 완전 같은 이미지가 아니죠.
이게 이 이미지만 보고 날이 무뎌졌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면 사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뭐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크기를 구성했다. 자, 그러니까 예쁜 건 알겠어.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칼이 되게 예뻐 보이긴 하잖아요. 이걸로 저는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이 이런 칼날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의 감도,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거나 예쁘지 않다면 얘를 사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있죠? 되게 뭔가 예리하게 생겼지 않나요? 저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제품을 구매할 땐. 그래서 아까 아직도 하면서 어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했던 사진에 전 이걸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을 보니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주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 중식도 고를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칼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조금 무겁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최적화된 길이의 손잡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들보다 손이 작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한국의 손 모양보다 훨씬 길게 제작되고 두껍게 제작되어서 한국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 그립을 요즘에 보면은 손가락 들어가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길이도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폭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 테스트 결과 이런 중식도와 저희가 만든 제품을 한 달간 썼을 때 손목의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손목의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3% 이상 훨씬 더 통증이 적었습니다. 이건 자사가 연구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중식도가 되게 칼날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알에 대한 장점을 쭉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제품을 눌러봤을 때 이 제품을 구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겠죠. 하지만 경쟁사에서 봤더니 이런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죠. 아, 맞다. 이런 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제가 말한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품을 이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이미 판매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쿠팡도 어렵다고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이미 과거에부터 포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몰 브랜딩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스몰 브랜딩이라는 관점이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든요, 시장이 계속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요, 결국에는. 그럼 이 시장은 아직까지 스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이커머스인 거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나 이렇게 색다른 소구점을 잡아서 스몰 브랜드처럼 보이려고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엔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시장이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구매 대행이 잘 되고 아직도 위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소싱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주의해야 될 소싱 상품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짓을 해도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제품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이 어떤 건가요? 자, 예를 들어 문구용품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문구용품들 중에서 뭐 스티커, 그다음 캐릭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차별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티커는 고작 해봤자 접지력, 어떻게 더 잘 붙냐, 오래 쓰냐, 이 정도거든요. 그걸로 큰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저관여 제품들은 차별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관여 제품이거나 차별화를 줄 수 없는 제품은 사실 시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관여인 제품들은 저희 1인 셀러들은 스몰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혹시 PD님 생활공작소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핸드워시? 핸드워시도 있고 뭐 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브랜드인데 그 생활공작소라는 브랜드가 왜 브랜드로 인지가 됐냐면 그런 저관여 제품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1인 셀러는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관여 제품을 브랜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큰 기업이기도 하고 직원이 여러 명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1인 셀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욕실 용품 중에 젠다이, 그러니까 욕실 벽면에 부착하는 그런 샴푸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통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디자인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 들어간 제품은 또 선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광고를 하는 관점에서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고비의 누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소구점이 되어야 되는 제품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은 판매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최소한 3만 원 이하인 제품은요, 저는 대부분 저관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저렴한 제품 중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도를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차용품, 차량 왁스라든지 그런 뭐 디테일링하게 세차할 수 있는 용품들 있죠. 그러면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 영상을 유튜브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제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이 제품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저렴하지만 좋은 제품처럼 보일 수 있는 관여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저렴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영역은. 그래서 저는 판매가가 3만 원 이상인 제품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1대1 컨설팅을 세 분한테 해드릴게요. 근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사실 개선할 점들이 굉장히 많기도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개선하는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관점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소싱에 계속 실패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소싱을 할 건지, 소싱을 고려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소구점을 잡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좀 더 광고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스몰 브랜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매각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영상만으로는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3분 뽑아서 제가 한 분당 2시간씩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통 한 30분 이렇게 해주시는데 2시간이나 해주시나요? 잠깐만요, 너무 많나요? 근데 30분 만에 뭔가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렇게 해주는 건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제가 다 바꿔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절한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영상 제발 끝까지 정주행해서 좀 보시고 간절한 분들 신청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한 광고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소싱, 그다음 광고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내가 1등이 됐어. 1등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되는 영역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으로든. 근데 그 1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왜 여기서 실패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소싱하고 광고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저랑 PD님이 이거 지금 손널로 주셨잖아요. 이걸 판매하고 있는 똑같은 판매자예요. 가격도 같고 제품의 퀄리티도 비슷하고 후기도 비슷해요. 누가 더 우선 상위 노출이 되나요?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정답이죠. 그래서 광고를 무지막지하게 계속 광고비를 늘려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제품은 광고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낮추기도 해요. 최악수를 스스로 두는 셈이죠.
아마 대부분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을 거거든요. 자, 누구나 다 제품의 퀄리티는 높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광고비는 많이 써볼 수 있어요. 1등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이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뭘 더 해야 되는지 제가 쿠팡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쿠팡은 너무 크니까 좀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으로 해볼게요. 자, 제가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오토바이를 사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요. 비용 안 내고. 그 다음에 가끔씩 와서 오토바이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사가요.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이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새 오토바이 하나 사게 하는 게 좋으세요? 새로운 친구 데려오는 게 좋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오토바이가 제일 수익성이 좋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쿠팡은요, 이미 쿠팡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들보다요, 새로운 신규 유저를 데리고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들면 쿠팡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새로운 고객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쿠팡에서는 가장 좋겠죠. 자, 보세요. 이건 광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쿠팡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최적화나 수동 광고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쿠팡에 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새로운 고객을 내가 직접 데리고 와서 구매로 만들어 준다면 이 상품의 로직, 저희가 보통 쿠팡에서는 로직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로직이 이런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구매를 만들어주는 제품은 1등, 2등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후기 개수와 똑같은 판매 가격이라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결제까지 시키는 트래픽이 있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좀 더 가산점을 줘서 상위 노출시켜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쿠팡 셀러들 보면 요즘에 그 되게 이런 메일 많이 받아보시거든요. 외부 트래픽 써라. 트래픽 얼마. 그거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트래픽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예 트래픽이 없는 제품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트래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외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경쟁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알고리즘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트래픽이 진짜 찐 구매를 할 수 있는 트래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트래픽을 외부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들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한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 스레드 이런 거 되게 강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스몰 브랜드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부 트래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맞아요. 근데 그 강의가, 그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오프라인 가게에서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프라인 가게가 온라인 영업을 잘해서 잘 되는 가게들도 있지만 진짜 소문이 잘 타서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오늘 여기 촬영 장소로 오는데 2호선을 환승하는 역이 있었어요. 사당역인가? 맞나요? 사당역에서 어떤 아줌마가 반 그리스도라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난 약간 뭐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를 되게 표지판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챗GPT에 찾아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 대신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결국에는 크리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전략을 접근해서 제가 검색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실제 트래픽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분은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 한 것도 아니고 스레드 한 것도 아니고 인스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 뭐 두쫀쿠, 뭐 두바이 쫀드 쿠키 그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이란 영역은 결국에 외부 트래픽을 만드는 영역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스레드에서 잘 돼서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유튜브에서 잘 되기도 하는데, 누구는요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이거나 네이버 카페거나 네이버 블로그거나 오프라인이거나 사람들의 통해서거나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골라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손난로는 페르소나가 사실 되게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대부분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는 이런 거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런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여성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더 적합하잖아요.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더 활동을 많이 할까를 생각해 봐요. 3, 40대,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낳거나 아니면 4, 50대 그런 여성분들이 되게 이런 제품을 선호할 텐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다는 거죠. 여성들이 하는 그런 SNS, 그런 뭐 옛날 과거로 치면 네이트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여우야 맞나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아니면 맘카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페르소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마케팅할 수 있는 타겟도 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없다. 그러면은 워낙에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대표님이 하셨던 페르소나 설정 방법과 채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제 채널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최근에 아주 핫했던 스레드 채널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스레드에서 가짜 국내산 의자라고 하면 되게 지금 핫하게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채널인데요. 오늘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분을 싫어하거나 뭐 까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채널이 절대 아니에요. 자, 좀 더 쭉 과거 게시물로 제가 좀 내려볼 건데요. 자, 보세요. 1월 5일 날 왜 이 사람이 핫해졌냐면요. 이 채널이 안녕하세요, 컴퓨터 의자 사장입니다. 중국산 의자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 만큼의 마진을 남기고 팔고 있지만 품질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땡땡땡땡 하면서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산 제품입니다. 가족에게 권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이럴을 했어요. 어때요? 이것만 보셨을 때 어때요? 뭔가 신뢰가 가게 해서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와, 그쵸. 그래서 이제 스치니들이 이분의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여기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세요? 네. 이걸 이제 스치니들이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한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앞에서 지금 국산 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너 이거 왜 국산 의자라고 홍보해? 아니잖아. 중국산이라고 버젓이 나와 있잖아 라고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위쪽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이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진짜 해명할게. 우리 의자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 몰랐어. 자고 일어나니 조회수가 거의 10만이네.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서 의자 공장을 운영 중이야. 그래서 국산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제작하는 의자를 소개해. 물론 우리도 수입하는 물건도 당연히 있지. 중국 공장에 우리 한국인 직원이 항상 상주에 있어서 매일매일 품질 관리하고 공장하고 소통하고 있으니 품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맞받아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되게 해명을 계속합니다. 영상 스레드 촬영 배경 관련 오해에 대해 일부 영상에서 중국산 의자 박스가 배경에 노출되며 국산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점은 당사의 부주의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국산 의자만 홍보한 것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서 사람들이 이 게시글 때문에 본인들 계정에서의 게시글도 많이 썼거든요. 계속 이제 해명도 계속 하시면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본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지금 되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 잘 돼가고 있었던 와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갔더니 청송방이라는 뭔가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체어남이라고 했던 그 의자는요, 그냥 국산 컴퓨터 의자야 라고만 했어요. 브랜드가 좀 빠져서 브랜드가 뭘까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봤더니 청송방이래요.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아까 바이럴 됐던 게 이 제품들이죠. 이거 한번 눌려볼게요. 아, 제품에 브랜드 이름은 없고 그냥 학생 컴퓨터 의자라는 키워드로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 중력, 사무용 체어, 책상, 벨은.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브랜드가 뭐지? 라는 생각이 전 첫 번째로 들거든요. 아래로 내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제조사는 청송방인데 브랜드는 바이안이래요. 그런데 원산지는 또 중국산이래요. 이거 셋 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게 바이안이라는 브랜드로 차라리 이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바꿨으면, 그리고 이 의자 이름이 바이안 컴퓨터 의자였으면 어땠을까? 자, 지금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월간 검색량을 찾아보면요, 이 제품이 지금 브랜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 스토어명이 청송방이었잖아요. 자, 청송방 검색해 볼게요. 그냥 되게 뜬금없는 단어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런데도 한 달에 지금 500회가 검색이 됐어요. 왜 이렇다고요? 노이즈 마케팅을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저처럼 청송방이라고 스마트 스토어 명이 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1월달 시점에 검색량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 이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보여줬던 그런 제조사 브랜드명 바이안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바이안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바이안이라는 키워드가 원래 검색량이 높았던 키워드네요. 그러면 이 말은요, 바이안이라는 키워드로 다른 제품을 누군가가 판매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안 검색해 봤더니 뭐 뷰티, 헤어, 뭐 옷, 쇼핑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실 브랜드명 자체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식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트래픽이 내 브랜드가 지금 그래도 꽤 노출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몇 회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라는 게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간 검색량을 보라고 하는데, 그 월간 검색량이 최소한 300회에서 500회 이상이 됐을 때 고객들이 내 제품을 브랜드로서 검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바이럴 방법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내 자체 브랜드의 검색량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스레드에서 아까 의자 파는 사람이라면 나 의자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우리 브랜드 검색했다고 캡처해서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검색량이 올라가 있겠죠. 자,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저희가 매각까지 그림을 봐야 된다면 이게 하나의 설계인 거죠. 매수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스몰 브랜드로서 월간 검색량이 매월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달 검색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500회 정도면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긴 해요. 청송방이라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좋아요 보세요. 1700회 받았잖아요. 댓글이 790개고 리포스트가 180개나 됐어요. 그렇죠? 공유도 175번 됐고, 이 정도면 굉장히 바이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터진 거거든요. 조회수 22만 회예요. 이거 500회에 아까 500회밖에 하지 못했다는 건 되게 아쉬운 거죠. 사실 이걸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터져버린 트래픽에 저희가 다 이 트래픽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기획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해져 버리게 되면 대응조차도 못하게 되는 영역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라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혹시 방법으로도 외부 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월간 검색량이 거의 7, 8만 회가 넘는 엄청 큰 키워드인데, 특정한 제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 키워드가 아니라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매가 되지 않는 키워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해리패스라는 키워드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리패스 검색을 했는데 해리패스로 처음 보이는 거는 이 파워링크 광고고요. 그 다음에 내려봤더니 AI가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는 영역, 그 다음 진료 관련 통계
함께 찾는 질병, 그 다음에 브랜드 컨텐츠가 뜨죠. 이 브랜드 컨텐츠는요, 사실 광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눌러보면 전부 다 어떤 업체이거나 어떤 제품들로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브랜드 컨텐츠를 쓴 이제 그 블로그의 이름이 임팩트 뭐 비뇨기과 의원, 여기도 의원, 여기도 의원이라서 의원들이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컨텐츠에서 조금 내려보면 서울 아산병원, 미키백과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그 다음 되는 게 네이버 지식인이죠. 자, 지식인에서도 저희가 외부 유입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저희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헤르페스 이런 거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줄 연고 발랐더니 효과가 좀 적네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기능식품 먹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으로 제가 셀프 스스로 다는 거죠. 1등은 어떤 제품, 2등은 어떤 제품, 3등 어떤 제품이 있는데 현재 지금 1등이랑 3등은 품절됐네요. 저도 2등 먹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2등 링크. 많이 보신 그림 아니세요 혹시? 이런 게 다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식인이 지금 꽤 상단에서 이 헤르페스라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마다 어떤 영역이 상단으로 노출되는지는 계속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지식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글이 뜨죠. 전문 의원, 여기는 블로그 글이고요. 레몬 테라스라고 하는 카페가 헤르페스에 관해서 노출이 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바이럴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일단 눌러보고. 자, 이거 준비된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헤르페스 비밀 관리 노하우 나오죠. 뭔가 약을 먹는 사진 같이 나오네요. 뭔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네요. 되게 굉장히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저는 지금 느낌이 딱 오거든요. 봐봐요. 미리 아시클로버라는 연고를 발랐대요. 그러고 뭐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뭐 이런 것도 먹었고. 근데 비밀 관리 노하우가 있대요. 자연 속에서 답을 찾았대요. 뭔가 논문도 썼네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감초의 주요 성분인 글리시리진이라고 복제를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를 발견했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몰라요. 감초 추출물 뭐 좋대요. 그게 되게 뭐 영어로 논문도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같네요. 자, 실제로 내려봤더니 마지막에 100%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100%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링크 해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등, 2등, 3등 그 얘기 여기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중요해요. 긴급 추가 내용. 자, 보세요. 까먹고 헤르페스 전용 청결제가 무엇인지 공유를 안 하고 글을 마무리했었는데 댓글로 물어본 사람이 너무 많다 했겠죠, 100%. 글에 대한 반응도 엄청났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자, 이게 바이럴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에 괜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며칠 뒤에 예고 없이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겠다. 이거 며칠에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러고 제품. 자,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광고로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죠.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하고 있죠. 심지어 자사모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판매량을 추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품 후기가 이렇게 된대요. 상품 문의는 진짜 아마 찐으로 남겼을 거거든요. 최근에는 뭐 바이럴 열심히 하고 있진 않나 봐요. 자, 좀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자, 제가 만약에 저런 관련된 거 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연치 않게 헤르페스를 검색했는데 최상단 카페 글이 레몬 테라스 카페에서 노출된 글이 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바이럴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노출이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마렐라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글들을 보려고 하니까 네이버 카페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생활건강 인플루언서 콘텐츠로 넘어가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카페에서나 아니면 지식인에서나 이렇게 바이럴을
활성화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지식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전혀 지금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쎄하거든요. 봤더니 일단 이 박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2시간 전에. 그리고 되게 긴 글도 올렸고 또 박사님이 또 올렸고 전문의가 또 올렸네요. 답변이 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바이럴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답변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의사들이 답변하다 보니까 바이럴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 제품이랑 바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광고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논문 인용하고 비교하고 어떤 게 좋은지 자기는 이랬는데 다른 방법을 써봐라든지 그런 되게 긴 글 끝에 제품의 링크를 넣어주는 거죠. 굉장히 고도화된 바이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입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바이럴에 속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만드는 건 정답이 있는 게 결국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됐네요. 소싱을 좀 심화하는 방법, 외부에서 이제 그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도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는 똥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 역시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아마 상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접할 수 있고 무료로 나눠주는 정보에는 절대 돈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렵더라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컨설팅을 위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온라인 쇼핑몰을 3개나 매각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셀러들이 브랜드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각이요, 이커머스의 최종 종착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PD님 혹시 2년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사람의 되게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요 초심을 잊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어떤 걸 시작했을 때 에너지를 최대로 쏟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 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 기한이 다하기 전까지 내 에너지를 최대로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제 전제였어요. 저는 더군다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체력적인 에너지가 한계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인 셀러로서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셀러분들 만나면 100억을 할 거야, 브랜드 만들어서 키울 거야. 물론 너무 좋죠. 그러면 결국에 매출이 커지면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시스템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직원 역시도 저는 초심을 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우연치 않게 좋은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좋은 직원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회사에 오랫동안 있지 않을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는요 매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엑싯을 해야지만 다시 초심에서 새로운 상품을 시도할 수 있는 의도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매각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저는 스토어를 매각을 2025년도에 3개를 했으니까 시작점부터 약 3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전부 OEM 사입으로 바꾼 거는 2024년도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까지 실제로는 1년 정도가 걸린 거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매각을 하게 되셨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이 스몰 브랜드를 매각하기까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매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매각이 가능할 만한 의미 있는 매출의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시즌성인 제품들은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아예 생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저는 매각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쭉늘쭉한 매출은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데 결국 신뢰를 주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그 의미 있는 실적이 어떤 매입 자료와 어떤 광고비와 어떤 공장 거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는 게 보통 공장 거래 정보나 광고비 자료를 매달 정리해 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자료를 기반으로 매각 계약서까지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계약금, 그 다음 중도금, 잔금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고, 계약 기간 중 언제부터 매수자 수익으로 전환을 하냐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인수인계 범위도 써야 되는데요. 간혹 착각하는 게 이 제품,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스토어가 매각하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인수자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수자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운영해 보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인수인계를 꼭 해주셔야지만 명확하게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실제 매각까지 가게 된다면 첫 번째 계약금을 받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금을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데드라인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계약서에는 매수자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현재 재고를 누가 수익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재고를 인수자한테 원가로 매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면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양도하시는 분의 스토어는 폐업을 해야지만 양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폐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쿠팡은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쿠팡은 원칙적으로는 친족 관계가 아니면 사업자를 양도 양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매각 사례에서 아이템 위너 매칭으로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계약은 상황마다 디테일적인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컨설팅 해준다고 했으니까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각 프로세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인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하죠. 첫 번째 매도했던 대표님 성함이거든요. 1억 처음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1,100만 원, 1,450만 원을 받아서 거의 1억 4천 정도 되는 권리금을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매각한 게 이제 이 회사인데, 여기 보면 뭐 140만 원, 그 다음에 990만 원, 830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게 가장 저렴하게 매각했던 사례예요. 근데 금액이 이렇게 뭔가 똑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물품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각한 이제 분인데, 계약금 뭐 이거 1,000만 원,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래서 이거 합치면 일단 6천만 원에 이제 1억 4천 입금돼 있고, 그 다음에 1억 1,780만 원 한번 입금하셨고, 12월 9일 날 1억 50만 원 한번 입금하셨어요. 이거 아직 제가 잔금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액만 더해도 거의 아마 4억 5천이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실제로 그 매각까지 이어졌던 스몰 브랜딩의 제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것까지 공개를 하기에는 100%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카테고리인데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제가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설득력을 가져갔냐면, 이 제품은 이미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전통이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유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은 10만 원대였는데요. 되게 브랜드 제품들은
최소한 50만 원이 넘었고 비싼 것들은 100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브랜드처럼 처음부터 보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판매가는 거의 30만 원 전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이 시장에서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빠르게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용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 되게 경쟁자가 많진 않았는데 이게 소싱을 하고 나서부터 그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카페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해봐야 되겠다. 저 카페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할까 하다가 카페 회원이 조금 있는 그런 카페를 중간에 가격을 저렴하게 사오게 됐어요. 카페는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왔던 카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카페였어요. 그냥 회원수, 유령 회원만 조금 모여있는 카페였는데 경쟁사,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1등 카페는 있었거든요. 그 카페 게시판을 참고해서 조금만 이제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저는 1인 셀러잖아요. 다 하기 벅차잖아요. 저희 제품을 그냥 하나 주는 걸 행사로 걸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뭐 게시글 한 개당 몇 점, 그다음 좋아요 한 개당 몇 점, 댓글 한 개당 몇 점,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1등은 어떤 제품, 2등은 좀 더 저렴한 제품, 3등은 어떤 제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댓글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00개를 썼어요. 댓글을. 거기서 사셨네요. 네. 그렇게 이벤트를 열었더니 1등 카페 게시글이나 댓글 수보다 저희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뭐 그러고 있던 와중에 어떤 업체가 또 연락이 왔는데 카페를 매각해래요. 카페랑 이 제품이랑 같이 살 테니까 팔아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매각을 했어요. 전환율 100%.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번 했었고요. 마지막 사례는 진짜 기가 막힌데 매각 권리금만 거의 3억 정도였거든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그 대표님이랑 광명역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제 매각하기 위한 그 제품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PPT를 한 40장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바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쏘셨거든요.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권리 금액이 3억짜리인데 계약서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이게 맞나?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금을 가지고 어쨌든 이커머스를 매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준비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마 거기서 좀 더 신뢰를 더 많이 가지신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 이커머스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매각하는 것도 상품을 매각하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국에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말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수하기 위해서 온 대표님은 저에 대한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신뢰를 주니까 결국에 그게 거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거 매각 잔금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매각 기간이 6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잔금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 동안 월 매출의 20%를 더 순수익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괜찮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혹시 그 자료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참 민감한 자료긴 한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걸 되게 상세 페이지 만들듯이 이제 만든 거죠. 경쟁사, 그 다음에 인지도, 어떻게 품목을 확장할지, 그 다음에 제 실제 순위,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제 마케팅하고 있는 방법들, 매출 정보, 그 다음에 영업이익, 되게 구체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최종 정산하면 뭐 이렇다. 그래서 이때 한참 이제 수익이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남았다. 챗GPT한테 제가 물어본 매각 가능 금액 이것도 만들어서 갔거든요. 왜냐면 이때 매각하는 금액이 7억 원 내외가 적당하다라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3억에 사실 매각한 거니까 굉장히 싸게 매각한 거죠. 이 기준에 보면.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니까요. 그냥 이거 설명만 하는데 아무런 그분이랑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 이것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실제로 매수자분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들, 자주 듣는 질문이라든지 네.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게 좋은지를 조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왜 팔려고 하세요? 신뢰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신뢰를 주지 못한 답변들이 있어요. 아파서요. 바빠서요.
저는 왜 이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죠. 근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 건강이 안 좋은 게 진짜 눈도 안 보이고 컴퓨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지만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각하러 왔더니 그냥 정상적으로 생겼어. 뭐 암이 걸린 것도 아니야. 극한의 상황이 아닌데도 아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뢰가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바빠서. 바쁘다? 그러면 좋아. 돈이 되면은 이거 직원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쁜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는 아니어야 돼요. 이 만남이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심하고 이 사람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수자의 포지션에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준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갑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금지해야 돼요. 경쟁사가 온 거라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걸 주로 물어보시나요? 매수자분들이. 마진 구조 이런 거죠. 그리고 광고. 마진 구조는 사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원가가 10,000원인데 판매가가 예를 들어 50,000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송비 추가하고 뭐 얼마겠거니. 근데 우리가 부피가 큰 거나 무거운 걸 하게 되면 물건값만큼의 배송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설명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원가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얼마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광고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까지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나 이런 부분을 소통하시면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포인트도 사실 신뢰 영역이거든요. 잔금 이후에 이런 매도자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되게 불안할 거잖아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그 권리금이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순수익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권리금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잔금 기간을 주게 되면 최소한 원금의 50% 이상을 회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가질 만한 거죠. 그 기간 동안 뭐 판매하는 방식, 광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품을 확장할지, 뭐 상세 페이지, 뭐 그 다음에 썸네일, 상품 촬영, 모델 섭외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6개월 정도 되면은 매수자분들은 이제 뭔가 안심을 하고 이제 내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얻으시는 편이세요? 보통 3개월, 4개월만 지나면 6개월 괜히 했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6개월까지 순수익을 얼마를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사실 조금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매수자를 이제 만났을 때 실제로 어디까지 공개하시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매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매수 후에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 컵을 판매를 해서 이제 내가 이 컵으로 권리금을 발생시켜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품 이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제품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줘야 돼요. 뭐 180ml 컵, 220ml 컵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빨대도 색깔을 바꿔서 할 수 있겠고, 이 빨대에 들어가는 성분을 또 바꿔서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영역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을 한 5천만 원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판매를 시작하다가 한 달 정도 안에 이런 매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원가로 매수하시는 분한테 넘겨줄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다 팔 때까지는 나의 수익으로 귀결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추후에 분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현재 물건이 수입되진 않았지만 발주는 했을 확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간이 20일에서 30일 정도 만약에 걸린다면 미리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그 물건값을 지불했을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잔금까지 치르게 되는 기간이 좀 걸리다 보면요, 매수자가 잔금을 혹시나 안 주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서로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안전장치가 상표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표권이 출원이 됐든 등록이 됐든 그 권리는요, 잔금을 받는 잔금일 날 서로가 최종적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2달, 3달만 지나고 나면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대표님 오늘 소싱하는 방법부터 매각 프로세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비싼 강의를 들어도 나오지 않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분명히 더 건강하실 거고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남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진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이커머스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윈들리 화이팅!